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서부 영화와 샘 페킨파의 와일드 번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부 영화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서부 영화에 대한 그 약간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살펴보면은 총잡이의 미국 서부의 총잡이의 영화 이야기죠. 그, 그 미국의 서부 개척사. 그러니까 이제 1800년대죠. 19세기 후반. 동부에서 미국인들이 서부로 이동을 하면서 서부를 이제 개척을 했죠. 그러면서 인디안 원주민과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그래서 1865년도에서 90년도까지의 서부 개척사가 바로 이제 웨스턴의 배경이었죠. 근데 뭐 미국 입장에서야 뭐 개척사지만은 인디언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거 침략사라고 볼 수 있죠. 서부 침략사. 원래 주인은 땅이었는데 이제 침략을 한 거니까요. 그 웨스턴은 미국의 건국 신화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런 식으로 땅을 침략을 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국가를 만든 거니까 건국 신화죠. 그래서 기본 공식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개척이고, 또 인디언과의 전쟁이고, 또 도시 건설, 또 그걸 또 문명화 과정으로 보고 있죠. 문명화. 그거는 뭐 사실 일제도 마찬가지였죠. 일본 제국주의도 우리 한국을 미개한 나라로 보고 그걸 문명화하기 위해서 식민지했다. 뭐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죠. 또 전성적인 영웅, 이런 것이 이제 웨스턴의 이야기죠. 그래서 웨스턴은 문명 대 야만, 선과 악, 백인 대 인디언이라는, 그래서 백인이 선이고 인디언이 악이고, 백인이 문명이고 인디언이 야만이고,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탱하는 요소가 바로 무기와 폭력이었죠. 또 권총을 잡은 총잡이가, 카우보이가 미국 남성미의 원형이다. 또 법을 소호하는 보호관과, 또 현상금 사냥꾼으로서 정의 구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미국형 영웅. 뭐 말과 카우보이, 기병대. 카우보이와 기병대, 초반에는 카우보이가 많이 나왔고 나중에는 기병대들이 많이 나오죠. 둘 다 이제 미국 그 건국의 어떤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1930년도에서 50년대까지 서부 영화는 홍기를 누렸지만은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한 1970년대 이후 쇠퇴하기 시작했다. 69년도에 만들어진 와일드 번치가 이제 그 쇠퇴를 시작하는 그 신호를 알린 그러한 영화였죠.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서부 영화의 이제 변화 과정을 좀 보면은 이제 1930년에서 50년대 황금기를 누렸다는 부분, 이게 이제 바로 고전적 서부극이에요. 클래식 웨스턴. 그리고 이제 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이제 그런 심리 웨스턴, 이렇게 해서 기존 고전적 웨스턴과 클래식 웨스턴과 좀 다른 그런 주인공이 좀 캐릭터가 다른 주인공이 이제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영웅으로서 과감하게 자신 있게 어떤 행동을 하던 그런 영웅이었는데 6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50년대 말부터 그 주인공이
이 갈등을 합니다. 심리적 갈등을 해요. 어떤 행동을 그전 것처럼 거침없이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심리 웨스턴이 나왔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수정주의 서부극이 나왔다는 거죠. 그 수정주의 서부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또 대안적 서부극은 1970년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선은 이제 고전적 서부극을 알아야 되겠죠. 고전적 서부극을 알아야지 수정주의 서부극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고전적 서부극을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수정한 것이 수정주의 서부극이에요. 그럼 고전주의 서부극은 어떤 것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항상 이 영웅, 총잡이 영웅이 나오죠, 그죠? 서부극 영웅은 홀로 도덕적이고 품위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무법자들 천지에서 영웅이 굉장히 그런 그 세계 속에서 홀로 고귀한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캐릭터예요. 현실 타협도 하지 않고 굉장히 또 이 정의와 의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이죠, 그죠? 그런 인간으로 나오죠. 굉장히 매력적인 인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총 솜씨, 또 말타는 솜씨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적들을 쉽게 무찌르는, 혼자서 많은 무법자들을 무찌르는 그런 영웅으로 나오죠. 이때 적대자는 주로 아나무인이고 비도덕적이게 되겠죠. 영웅과 반대되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돈과 땅, 가축을 축적하는 상업적 목표를 갖고 있죠. 주로 이제 그런 탐욕적인, 영웅은 그런 상업적인 목표, 상업성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대자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또 부르주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본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영웅은 이제 이 자본주의 이전의 그 전통 시대 때 그런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이런 공동체적인 도덕, 윤리, 공동체적인 윤리 이런 것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런 여전히 이제 구시대적인 인물이죠. 이제 적대자는 이제 새로운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산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착취한다거나 자기 이익을 오로지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인간이에요. 적대자는.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 서부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하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정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대적인 정신이라고 한다면은 그 근대적인 정신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전통적인 인물로서 서부 영화의 영웅이 나오는 것이죠. 전통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목가적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영화에서의 땅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땅은 자유뿐만 아니라 원시주의를 나타낸다. 이 원시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그런 과거 전통에서 소박하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의 삶은 이제 청교도적으로 굉장히 소박한 그리고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것이 이제 원시주의에 가깝다면은 그 고전적 서부국의 카우보이는 그런 원시주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면서도 또
자연과 더불어하는 살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그죠? 반면 이제 자본주의 문명은 삶에 영향을 끼치는 힘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이제 마을이나 군대나 결혼이나 아이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명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을과 군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일종의 하나의 국가 자본주의로 되면서 그 좀 이런 군대, 마을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시스템, 근대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기계적이고 기계가 중요한 그리고 이런 대량 생산과 속도, 이런 생산성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군대가 되고 또 철도라든지 그런 문명 말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자동차가 된다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문명이 되는 것이죠. 속도의 문명. 근데 이제 전통의 문명, 전통이라는 거는 이제 느리죠. 느리고 또 자연의 흐름 속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세계이죠. 그래서 마을 군대 같은 문명의 힘과 땅과 인디언 같은 근데 인디언이 그야말로 이제 그런 그 원시주의를 상징하죠. 힘 사이의 갈등이 영웅에게 특별한 딜을 갖는다. 그래서 영웅은 본인의 원래 위치는 그런 소박한 그런 청교도적이고 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새로운 그런 이런 자본주의적인 새로운 문화들이 마구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딜레마를 가게 되죠. 도대체 어느 세계를 선택할 것인가? 그의 가슴은 원시주의적인 편이지만은 머리는 문명의 편에 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면은 세계가 변했으니까 나도 이제 변해야 된다. 나도 이제 그 과거 공동체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개인의 이익과 또 그 많은 부와 어떤 그 이런 이익,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도 변해야 된다. 이런 머리는 있지만은 가슴은 여전히 야 그래도 함께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나 혼자 잘 살아가는 것보다 예전처럼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상부상조하는 그런 전통, 또 자연을 속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실 이제 이 철도 또 대량 생산, 공장 이런 것들은 사실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이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소외되는 인간이 그런 기계에 의해서 기계의 기계의 시스템에 종속되는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우리 현재도 그렇죠. 현재 우리 인간들도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제 9 to 5, 9시부터 5시까지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은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다 9시까지 출근하고 딱 점심은 12시에서 1시까지밖에 못 먹고 자유롭지 못하게 딱 1시에 무조건 회사로 들어가 가지고 또 우리는 6시까지 되네요. 9 to 5가 9 to 6죠. 6시까지는 최소한 딴 데 못 가고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현대인의 어떤 그러한 현대인에 비해서 카우보이들은 굉장히 자유롭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어떤 자연의 흐름 속에서 살고 그죠? 그래서 그 삶의 어떤 선택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어떤 구조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그 문화적인 구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으로 선택하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북의 고전적 갈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그래서 문명과 자연, 문화와 자연, 문화와 자연, 문명과 자연.
무명과 뭐 원시 이렇게. 사실 원시란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프리미티브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좀 이것을 이제 서구는 미개라고 또 부정적으로 또 미개한 것으로 본 것이죠, 그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자연에 가까운 것이 미개한 것이고 또 그 발달한 기계 문화에 가까운 것이 우월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서구인의 관점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연에 가까운 삶 역시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과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 당시 서구 자본주의 그 국가의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들이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양적인 어떤 성장을 더 우월하게 본 것이죠. 질적인 것들은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이것 때문에 안 보였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질서라든지 그런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크고 빠르고 많고 이런 것을 더 우월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고 그리고 자동차, 기차를 통해서 빠르게 많이 생산하는 이런 것이 더 우월하게 본 것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기후 온난화가 온 것이고 또 이런 재앙적인 코로나 같은 것들이 온 것이죠. 그런 걸 봤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기존의 자연에 가까운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는 마치 당시 이 와일드 번치라는 영화가 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구의 가치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반성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도 거의 뭐 전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으면 많을지 적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일종의 그 전쟁 같은 그런 재앙이죠, 현재.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한 번, 인류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고전적 서부국은 그 드라마는 관습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관습, 총싸움이라든지 가축몰이, 또 타협보다도 결투하는 그런 개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전적 서부극이 2차 세계전을 기점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존 포드의 연마차 이런 영화가 이제 클래식이죠. 또 황야의 결투, 존 포드가 이제 그 그리피스가 고전적 영화를 나름대로 완성하고 고전적 그 편집을 완성을 했다고 하면은 존 포드는 고전적 서구 영화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역마차 같은 영화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존 포드는 또 1956년도쯤에 또 56년도에 수색자라는 영화를 또 만들어요. 이 수색자가 이제 이런 고전으로부터 약간 벗어난,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는 약간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리고 약간 이제 반성하기보다는 그 주인공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좀 다른 영화가 나오죠.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떤 그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는 사람들이 기존 서구 질서에 대한 반성을 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기존 서부국의 가치에 대해서도 기존 서부국의 가치란 거는 기존 서구 가치를 같은 것이죠. 그 가치에 대해 의심하고 하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비판, 또 심리적인 불안을 드러내는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수색자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50년대 말에 이르러 서구에 대한 참석자의 개인적이고 자의식적인 변형 작업을 극대화시켰고, 이를 토대로 60년대 서부국 가치를 전복하고 완전히 해체하는 수정주의 서부국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수정주의 서부국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전적 서부국을 전복하고 해체하는, 완전히 이제 저항하는 거죠. 반대하는, 이게 이제 신화를 어떤 서부의 미국의 건국 신화를 만들었다면은 수정주의 서부국은 그 건국적인 신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반신화적인 그러한 영화란 것이죠. 그래서 알겠죠? 수정주의 서부국은 그래서 이 고전적 서부국을 몰라서는 수정주의 서부국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테제와 안티테제라고 하면은 그 반대로서 고전주의 서부국의 반대로서 고전적 서부국의 반대로서 나온 것이 수정주의 서부국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웨스턴 서부국을 웨스턴이라고 하죠. 서부 영화를 웨스턴, 영어로는 웨스턴. 웨스턴은 신화적 설명으로서 현재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신화를 항상 만들려고 하죠. 현재를 얘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를 새로이 신화라는 장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1930년대에서 50년대 그 서부국을 만드는데, 그 서부국이라는 거는 19세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의 초반에 19세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20세기의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정체성을 이 서부국의 영웅으로서 신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자신의 정체성을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들을 하나의 신화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신화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화라는 것은 실제는 아니거든요. 실제는 아니고 그 신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바람,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죠. 그들이 믿는 이야기지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그들이 바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우리가 20세기에 제국주의이고 제국주의지만은 그 제국주의가 딴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카우보이 같이 그 무질서하고 미개한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고 그 윤리 있는 사회를 만들고 또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제국주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신화가 되는 것이죠. 신화. 초기 미국 문학을 서부 문학이라는 장르 구분을 할 정도로 미국 문학에서는 서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서부는 서부 신화를 만드는 신화의 기술장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웨스턴은 오웬 위스터의 소설 버지니아 1902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설 이제에서 출발을 하고 영화로 봤을 때는 에드윈 포터가 무선 영화로서 대열차 강도를 만든 1903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부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화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버지니안이라는 카우보이가 있나 봐요. 그 카우보이가
이제 이상적인 커브 이상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걸 대중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버지니아의 서부는 와일드 웨스트라고 하죠. 서부는 아메리칸 지네시스, 아메리카의 미국의 기원, 지네시스 기원, 기원. 미국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고, 카우보이는 서부 개척기를 대표하는 인물. 그렇지. 그리고 신화의 주역이죠. 신화의 주인공. 그래서 서부의 원형적인 이미지. 자연 그대로의 어떤 황야, 단순성을 실현하는 인물. 그래서 미국의 아담. 미국을 이제 국가를 만든 그런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이 서부국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가장 미국적인 이야기, 미국을 탄생시킨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신화죠. 국가 창건의 스토리, 국가 창건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죠. 우리도 이제 단군 신화가 있고, 또 조선 시대 때는 또 조선 시대에 이성계가 만든 어떤 그런 또 신화가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후 근데 이제 이런 신화들이 이제 바뀌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시대적 배경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서부국의 인물들, 주로 이제 그런 정의로운 인물을 하는 그런 인물들의 동기, 그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2차 세계대전이 꼭 미국뿐만 아니라 모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태리 같은 경우는 네오 리얼리즘이 나온다고 했었죠. 네오 리얼리즘이 일종의 이제 여기서 주인공들이 기존의 영화들의 주인공과 다르게 기존의 영화의 주인공들은 특히 부르주아지적인 그런 계급의 대표하는 주인공이죠. 그래서 그런 주인공들은 굉장히 이제 행동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을 극복을 하고 또 어떤 적과 싸워서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어떤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기존 질서를 믿고 기존 질서를 이제 대변하는 그러한 이제 인물들이죠. 그런 인물들이 주인공이었다고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존 질서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불행의 원천이 바로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죠. 그런 부르주아적인 질서, 그런 것, 그리고 또 자본주의적인 질서, 이런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항해서 나온 것이 뭐 사회주의, 그 사회주의 국가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냉전이 나온 것이고, 꼭 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뿐만 아니라 기존적인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그런 반성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 반성적인 흐름 속에서도 그 대안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은 네오리얼리즘의 주인공들처럼 어떤 행동을 곧바로 항도하지 못하고 그냥 그 현실을 그냥 관조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현실에 부유하는 또 그 현실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소시민 또는
이 서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더 이상 영웅적인 주인공이 안 나옵니다. 리얼리즘 이런 것처럼 이러한 변화가 이태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노벨바그 기존의 착시적이고 또 기존의 어떤 이런 착취라기보다도 이런 다른 말로 착취가 아니죠. 착취라기보다도 억압이란 말이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억압적인 체제, 억압적인 근대 체제, 근대 시스템, 오로지 이제 어떤 성과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오로지 사람들을 그 시스템 속에 몰아넣고 그 시스템에 이렇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근대 체계, 그런 억압적인 체계에 저항을 하는 그런 흐름이 노벨바그가 되는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노벨바그,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서부국의 이렇게 변화가 보이고 또 미국 그 서부국 말고는 다른 영화에서는 아메리칸 뉴 시네마라는 흐름이 나온 것이죠. 아메리칸 뉴 시네마 이런 그야말로 문화적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적인 그러한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게 문화적인 것보다 생존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그 냉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냉전의 어떤 이런 좌우 대립이 심각했던 것이죠. 좌우 대립. 우리나라에서도 좌우 대립이 심각했다는 것은 좌쪽이 사회주의 쪽이었죠. 예,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래서 좌우 대립이 된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분단 국가가 된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그 2차 세계전 이후에 그런 세계 질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국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대립이 적나라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엄청난 대립에 의해서 상쇄됐던 것이 바로 이런 근대 체제에 대한 억압 이런 것들이 이제 상쇄됐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시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자본주의의 남한이라든지 사회주의의 북한이라든지 둘 다 똑같이 억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억압적인 체계를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가 억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한마디 못하는 것이 그거에 저항을 하게 되면은 빨갱이가 되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반동분자가 되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재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반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냉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런 대립뿐만 아니라 그런 기존 사회의 억압체계, 근대적인 억압체계에 대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독재라는 것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던 것이죠. 또 딴 얘기가 많이 듣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서부국 2차 세계대전 이후 40년대 45년도에 전쟁이 끝나죠. 45년도부터 60년대까지 주로 다뤄진 그 서부국을 심리 웨스턴이라고 합니다. 심리 웨스턴. 아까 얘기했던 수색자도 있는 것이고 또 쉐인 뭐 이런 영화도 있죠. 그렇지만 그 심리 웨스턴도 아직까지 그 기존의 고전적 웨스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그 성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약간의 이제 고민도 좀 그냥 고민을 할 뿐이지 고민은 하고 또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리긴 했지만은 여전히
자신은 선량한 악당으로 총잡이로 나오고 또 그 서부 미국의 어떤 근대성을 신화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폭력이라는 것은 한목적적인 폭력, 귀족적인 폭력, 또 그 정당한 폭력으로 그렇게 포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수색자에서도 이제 그 주인공이 확신을 잃지만은 여전히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쉐인도 그렇죠. 쉐인도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영화도. 쉐인도 그런 굉장히 고독한 총잡이가 나오죠. 고독한. 그렇지만은 그 총잡이가 마지막에 악당들 다 무찌르고 아주 또 고독하게 또 이 대자연의 서부를 또 향해서 마을을 떠나서 그 자연 속으로 또 가는 그런 엔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 웨스턴에 이어서 또 나오는 웨스턴이 전문가 웨스턴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하워드 혹스라는 감독의 리오 브라보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의 그 인물들은 더 이상 정의와 의협을 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공동체를 수호하는 그런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결국은 돈으로 보상받는 비즈니스의 일환으로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존의 그런 카우보이들이 변질됐다는 거죠. 자본주의에 변질됐다는 거죠. 이제는 총을 쏘는 것이 비즈니스죠. 내가 돈 벌려고 총을 쏘는 거지. 먹고 살려고 손을 보는 거지. 뭐 정의, 이거는 뭐 개나 줘라. 뭐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문가 웨스턴이 나왔고 그런 흐름을 타서 수정주의 웨스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와일드 번치에서도 거의 그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총잡이였던 것이죠. 어떤 뭐 정의감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1900 이제 이런 2차 세계대전 이유를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만큼 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이 60년대, 70년대 그 미국 사회 청년 문화, 대항의 문화 이때 청년 문화, 대항의 문화가 이제 이 유럽과 좀 비슷해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일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저항을 말한 거예요. 그 저항. 단지 이제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 그 일상에 존재하는 그게 사회주의든 뭐 자본주의든 관계없이 일상에 배어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저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상의 억압이라는 것이 그런 인종차별의 억압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성에 대한 억압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 대한 억압이 될 수도 있고 단지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단순하게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억압이 이제 그에 대한 저항이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투쟁이 이제 사회주의과의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유럽이라든지 이 미국 사회에서의 저항이란 거는 그런 삶의 총체적인 그런 억압에 대한 저항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베트남전이 이제 60년대 시작해가지고 70년 거의 10년 동안 베트남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베트남전을 보면서 미국의 많은 지식인이라든지 청년들은 미국의 역할이 그런 세계 총잡이로서의 역할, 카우보이로서의 역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시기에 뉴 아메리칸 시네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뉴 아메리칸 시네마가 기존 영화의 질서와 반대되는
그런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또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뉴 아메리칸 시네마를 또 다루기도 했었죠. 그래서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부치 앤 캐시 앤 더 썬더랜드 키드 이런 영화가 이제 전형적인 뉴 아메리칸 시네마. 그리고 이제 와일드 번치도 뉴 아메리칸 시네마에 들어가죠. 들어가고. 그리고 뭐 그때 우리는 졸업이라는 영화를 봤나요? 졸업은 일종의 이제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 기성세대 억압에 대한 저항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베트남전 참전과 패배, 결국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졌죠, 그죠? 그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이었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하여금 더 이상 망상적인 유토피아적인 허상을 추정하지 못하겠다. 그 망상적인 유토피아라는 것은 바로 이제 미국이 세계의 총잡이로서 이 무질서한 세계를 구원한다라는 이제 그런 유토피아죠. 그것이 망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카우보이 경제가 끝을 맞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용주의 위선이 이제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거죠. 그런 배경에서 이 기존의 카우보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무슨 카우보이냐? 우리는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총 쏘는 거다. 그게 바로 수용주의 웨스턴이고, 그리고 돈 벌려고 총 쏘다 보니까 이 당사자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서민들도 다 불쌍한 무고한 그런 그 시민들도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대파괴의 대참사가 일어난다. 그러한 현실을 보여준 것이죠. 수중주의 웨스턴에 이르러 전설적인 카우보이인 버지니안의 고상한 야만. 그 야만을 고상하게, 그 폭력을 고상하게 본 것과 또 쉐인이라든지 또 이런 영화의 톰이라는 그 귀족적인 폭력을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용주의 웨스턴에서는 자본의 노예가 된 등장인물들이 이제 카우보이가 자본주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 등장인물이 서부 신화의 균열과 믿을 만한 신화의 부재를 알리는, 그러니까 서부 신화가 이제 깨지는 거죠. 균열이 일어나고 그 지금까지 믿었던 신화가 이제는 없다. 그것을 알리는 나쁜 용병, 나쁜 악당으로서 등장한 것이죠. 이게 영웅이 아니라 용병, 악당. 이 용병은 이제 카우보이를 말하지만은 실제 현실로 봤을 때는 미군이죠. 그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이 바로 용병이죠. 그 베트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베트남의 용병이 됐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수많은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게 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때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이제 100만 발 넘는 그런 폭탄을 투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0만 발의 폭탄에서 군인들보다는 대부분의 일반 무고한 시민들이 대부분 다 죽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와일드 번치 속에서 마지막에 막 그 자동 기관 소총으로 마구 사람을 죽이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미군이 베트남에서 네이팜이라는 그런 폭탄을 그 마구 떨어뜨려 가지고 수많은 시민들을 양민들을 죽게 한 그러한 것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묘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이런 자본 그 수용주의 웨스턴이 나오는 그 수용주의 웨스턴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수용주의 웨스턴이 하나는 아니고 수용주의 웨스턴의 하나가 바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이탈리아 감독이 만든 그런 스파게티 웨스턴이라는 하이 장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무법자 시리즈를 만듭니다. 이것도 인기가 있었어요. 이 스파게티 웨스턴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로 주인공이 많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또 1969년도에 개봉된 부치 캐시디 앤 더 썬데스 키드 이 영화와 와일드 번치, 더 언디피티드 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들이 다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그래서 멕시코 웨스턴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다음 페킨파 감독은 베트남 패전과 같은 트라우마적 경험과 멕시코 웨스턴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 당대의 문제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와일드 번치는 굉장히 현실을 비판하는 영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페킨파 감독의 멕시코 읽기는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서부 개척의 신화를 와해할 정도로 혼란을 불러온 당대 미국 정치학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한다. 즉 멕시코 웨스턴 읽기는 베트남 전쟁의 읽기다. 그러니까 그 영화는 멕시코 어떠한 그런 그 멕시코를 구하는 그런 용병들의 이야기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그거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죠. 됐고 또 이제 서부 신화 만들기라는 웨스턴의 전통을 또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대안적 웨스턴이라는 영화들이 또 나와요. 그 영화가 이제 70년대에 나오는데 리틀 빅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크랩이라는 주인공은 또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미국의 웨스턴, 고전적 웨스턴은 이제 백인 중심의 그런 스토리였다고 하면은 이제 70년대 대안적인 웨스턴에서는 주인공이 그런 다문화적인 그런 뭐 인디안 피를 가지고 있는 백인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신화를 깨는 그런 반신화적인 내러티브를 통해서 새로운 대중 신화를 만들기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인공 이제 이 서부 영화 서부극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처음에는 카우보이였다가 그다음에 기병대 착한 악당이었고 그다음에 나쁜 악당이 되고 정체불명의 인물이었다가 또 다문화 출신의 사무정체성이 모호한 복합적인 인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부 신화는 만들어지고 또 다시 쓰여지고 또 다층적으로 실험하는 그러한 장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문화, 미국 문화를 또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죠. 미국 문화가 이제 기존의 그런 개국, 그러니까 개척 시대 또 미국 건국 시기, 그 건국 시기의 그런 신화를 이제 더 이상 그 신화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이제 현실을 제대로 보려고 하고 또 그런 기존 신화를 이제 깨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신화를 깬다는 이야기는 신화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사자들이 믿고 싶은 이야기죠.
믿고 싶은 이야기. 믿고 싶은 이야기에서 실제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세계에서 실제 내가 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실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좀 더 그러니까 그 전의 인물들은 시니컬하고 또 굉장히 이 패시미즘 뭔가 이렇게 허무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